네, 안녕하십니까. 임용고시 정보 컴퓨터 이론반 강의를 맡게 된 김철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기억의 궁전이라는 이름의 사파인데요. 이 그림에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한 시인이 2000년 전에 한 시인 로마죠. 로마 시대에 한 시인이 이 궁전에서 시 낭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천정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고 시인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수많은 시체 가운데에서 누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해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족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렇게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재난 상황의 절대정명의 순간에서 극박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빠른 회전을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하나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웬 중년 남성 사진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베이커라고 합니다. 이름이 베이커죠.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딱 보기에도 제빵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제빵사가 영어로 베이커니까 앞에 있던 이 사람의 이름과 이 뒤에 나온 제빵사의 이름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제빵사를 더 기억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이름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빵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빵을 들고 있고 그리고 또 가운을 입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더 잘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수업 전에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할 때 과목도 많고 그리고 또 해야 될 분량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묵토떼고 외우고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연상작용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오래 남고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머리를 쓰는 생각하는 그 동작 이외에 손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기억에 남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역시도 각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 과목들에 나오는 이런 주제들이 있으면 그 주제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기억할 때도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게 됐는데 그 정보 중에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고 주제가 있는 것들을 더 잘 기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공부하게 될 정보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과목들과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간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그런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정보 컴퓨터 교육 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참 막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앞두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시험의 어떤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시험 수준에 맞는 그러한 그 학습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 컴퓨터 과목 출제 경향을 지난 15년간 나왔던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컴퓨터 기본 이수 과목을 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 교육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 컴퓨터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통신 윤리, 시스템 프로그래밍, 논리회로, 알고리즘, 이상구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언어, 소프트웨어 공학, 인공지능 등 총 17과목입니다. 네. 근데 이 17과목을 한번 지난 15년간 출제되었던 것들을 한번 문항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도표상에서 보면 차트의 길이가 가장 긴 게 역시 컴퓨터 교육론이죠. 예. 이것은 정부 고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퍼센트, 25%에서 35% 정도 수준으로 항상 매년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그 내용학 측면에서는 어떠한 비중이 얼만큼 높은지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존의 문항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이제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제 꺾음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엉켜 있어서 이걸로는 쉽게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이렇게 과목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컴퓨터 교육론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데 그래프의 높낮이는 해당 그 학년도에 문제 출제량에 따라서 출제 총수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2010년, 11년 이때는 문항수가 40문항 정도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좀 그때 가운데 그래프가 좀 높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전반적으로는 좀 높은 편에 속하겠고요. 자, 그다음 컴퓨터 네트워크 역시도 높은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운영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들이 보면은 매년 두세 문제 이상 출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된 논리회로는 역시도 한두 문제는 꼭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긴 하지만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공부에 좀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프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앞에 있는 그래프들을 좀 참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수 높은 게 당연히 컴퓨터 교육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게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는 문항수가 좀 적지만 컴퓨터 구조나 논리회로도
매년 한두 문제는 꼭 나는 그러한 순위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데이터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 뭐 정보통신윤리, 이산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밑에 특별히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이런 쪽을 지금 순위에서 빼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쪽에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빼놓은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수 과목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6년에 알파고 이후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뭐 내년 정도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에는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같이 여태껏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그 영역에서는 가능하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상식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론반 2부인데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교육 내용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물론 여기는 이제 강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산수학과 그다음에 논리 회로 두 과목을 강의할 예정인데 이산수학은 사실은 이 시험이 이산수학만 딱 별도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만 이산수학이 다른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과목이다 보니까 또 모르고서는 다른 과목을 이제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그 강의에서는 이산수학을 특별히 일일이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고요. 이산수학이 갖고 있는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뭐 이산수학과 관련된 파트가 나왔을 때는 조금씩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산수학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썼죠. 실수와 같이 연속적인 성질을 가진 값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고 정수와 같이 분리된 값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예. 그래서 이산이라는 의미가 이거죠. 떨어져 있다. 예. 숫자라는 것은 연속성인데 연속적으로 있는데 연속적인 숫자가 아닌 별개에 떨어져 있는 숫자, 정수죠. 예. 분리되어 있는 숫자들에 대한 수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수학을 왜 컴퓨터 공학에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라는 작동 원리가 그 0과 1, 그 이진수로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수를 다루는 수학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산수학에는 뭐 명제, 논리의 참거지, 집합 포함, 관계 유무, 함수의 입출력 같은 그런 개념들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산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명령 설계에서부터 입력 처리, 결과 출력까지 컴퓨터의 모든 과정을 이용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산수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산수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컴퓨터에서는 연산을 할 때, 그리고 또 수를 표현할 때 이산수학을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과 1로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그런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히 뭐 또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리와 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관리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산수학이 이 논리와 관련된 명제, 논리, 증명 이런 관련된 또 분야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와 집합. 자, 이제 이런 집합 개념들이 이산수학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컴퓨터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자료 처리. 예, 자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자료 구조뿐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뭐 행렬을 보통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행렬과 그 관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수 또한 많이 컴퓨터에서 다루는 주제인데 이것은 이제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 처리, 출력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큰 함수와 같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주제도 이산수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산수학은 또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뭐 그래프라든지 트리 같은 거를 알고리즘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거 역시 이산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회로 설계하고 부울대수 오늘 하려고 하는 논리 회로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만들 때에도 역시 이산수학의 부울대수 같은 것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예측을 위한 확률. 확률도 굉장히 컴퓨터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도 이산수학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명령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알고리즘이죠. 그거 역시도 이산수학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산수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배웠고요. 이제 이산수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만 논리회로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알고리즘이나 그런 분야에서 나올 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논리회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리회로 로직 서킷이죠. 생략된 뭐 용어인데 디지털 논리회로라고 하죠.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수의 체계. 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컴퓨터에서는 0과 1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그랬었으니까 0, 1 이제 이진수죠. 이진수가 당연히 떠오를 거고 이진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십진수죠. 십진수는 여러분이 이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진법이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각 자리별로 자릿수가 10의 제곱근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자릿수가 한 자리인 경우에는 이제 10의 0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10의 1승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릿수에 마이너스 1승을 한 것이 해당 그
자리에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로는 봐야 될 것은 이제 이진수죠. 예. 이진수가 10진수가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숫자라고 하면 이진수는 컴퓨터가 사용하기에 좋은, 표현하기에 좋은 그러한 진수가 되겠습니다. 기수가 2죠. 예. 기수가 2인 수를 이진수라고 하는데, 예. 당연히 0과 1 두 개의 수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10진수와 마찬가지로 각 자리수의 마이너스 1승이 각 해당 숫자의 값이 되겠죠. 자, 이제 사람은 10진수고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이제 이진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둘 간의 변환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게 필요할 거고 반대로 이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방법은 뭐 아주 쉽습니다. 나누면 되겠죠. 예, 그래서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2로 계속 나눠주면 되고 나눈 나머지가 있을 때 그 나머지를 각 자리수의 숫자로 값을 대입하고 그것을 쭉 합쳐주면 그러면 이진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묶은 것이 각 자리에서의 숫자가 돼서 이진수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다른 진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8진수 같은 경우는 이제 8로 나누면 될 것이고요. 16진수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면 될 텐데 특별히 2진수, 8진수, 16진수 이런 식으로 다른 진수들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가 이제 이진수를 다루는 그런 기계다 보니까 이진수를 여러 개 묶어서 8진수로 만들고 다시 묶어서 16진수로 만들므로써 숫자를 좀 더 확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묶어주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자릿수별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덧셈은 이진수의 덧셈은 10진수의 덧셈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 나타나는 숫자가 0과 1이라는 거 그거 빼놓고는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지금 알아야 될 게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물에서 이거는 좀 밑줄 표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의정수 표현이죠. 예. 음의정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양수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는 이 컴퓨터라는 게 이진수라는 것은 0과 1 이외에는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수를 표시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위 비트에다가 최상위 자릿수에다가 음수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부호죠. 부호를 표시할 수 있는 부호 비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음수와 양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음수가 되겠죠. 이진수 음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네, 여기에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2의 보수입니다. 2의 보수. 예. 2의 보수를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뭐 1의 보수나 앞에 얘기했던 건 절대값에 부호를 붙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표준적인 컴퓨터에서는 이 2의 보수를
음수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수라는 건 말 그대로 보완해 주는 수인데, 그 어떻게 보완해 주냐? 완전해 주게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더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한다는 의미에서 보수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1의 보수는 1을 더한다는 얘기고요. 2의 보수는 2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진수기 때문에 당연히 2가 이진수로는 1, 0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숫자 1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011, 011, 00 요것을 2의 보수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 플러스 1 한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예. 1의 보수는 원래 있는 숫자를 뒤집는 게 이제 1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로 바꾸고 1로 되어 있는 걸 0으로 바꾸는 게 1의 보수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진수를 부호와 절대치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1의 보수로 표시하는 것, 2의 보수로 표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해당되는 사항들을 쭉 예시로 들었죠. 예. 그래서 좀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를 이진수를 바꾸는 거죠. 이진수를 1의 보수를 바꿀 때는 숫자를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0 대신에 1 대신에 0으로 쭉 바꾸시면 되고, 거기다가 2의 보수는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하니까, 플러스를 하니까 값이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 좀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부동 소수점 표현.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도 가끔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컴퓨터에서의 부동 소수점을 표현하는 범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정도냐 아니면 배정도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배정도가 되면 이제 훨씬 더 큰 범위의 숫자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 정도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워밍업이었습니다. 이제 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고, 사실 뭐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문제가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해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코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코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은 어떤 이제 그 규칙을 갖고 있는 숫자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이 BCD 코드입니다. BCD.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 코드 이렇게 돼 있죠. 바이너리 코드에도 데시멀 코드라고 했으니까 2진화, 10진 코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요거를 다른 말로 8421 코드라고 합니다. 8421 코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숫자가 첫째 자리는 이제 당연히 그 2의 0승이니까 1이죠. 예, 그 가중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중치가 2가 될 거고, 세 번째는 4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8이 되는 거죠. 예,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4승 이렇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8421 코드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가중치가 없는 그런 코드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첫째 자리하고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가 값이 다 다르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8421 코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계속 바뀌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리에 가중치가 다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BCD 코드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당연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코드죠. 예. 그러니까 이진수로 돼 있는 코드니까요. 예. 그래서 BCD 코드는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이 전환하는 방법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 BCD 코드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10진수를 변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BCD 코드는 말 그대로 데시멀 코드이기 때문에 10진 코드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숫자가 0에서부터 9까지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표시를 안 합니다. BCD 코드는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BCD 코드는 읽는 건 어렵지 않죠? 다 이진수로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런 걸 합하게 되면은 숫자가 되죠. 예를 들어서 5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리인 값이 1이니까, 그리고 셋째 자리가 값이 1인데 여기는 2의 2승이죠. 예, 그러니까 2의 2승이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BCD 코드의 연산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진수의 연산과 다르지 않죠. 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계산 결과에다가 6을 더합니다. 6을 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7이 15인데 그 15라는 값이 나오려면 일단은 8이 10000이고 7이 0111이죠. 예, 그걸 다 값을 더하게 되면 1111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9를 초과하는 숫자죠. 근데 BCD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표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9가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9가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6을 더합니다. 6이 0110이죠. 예, 그걸 더함으로써 값이 하나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위 비트로 넘어가죠. 상위 비트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 값은 바뀐 값이 보면은 얼마죠? 예, 5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BCD 코드 말고 이 3초과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3초과 코드는 BCD 코드에다가 3을 더하는 값입니다. 예. 왜 3초과 코드라는 게 필요한지는 이 3초과 코드의 모양을 보시면 압니다. 예,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0은 9하고 보수관계입니다. 그죠? 예, 보수관계라는 것은 합쳐서, 아까 뭐였죠? 합쳐서 완전한 숫자가 된다는 게 보수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완전한 숫자는 예를 들어서 4자리 숫자 같으면 1111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완전수를 만들어주는 숫자가 보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001의 보수는 당연히 1100이 되겠죠. 예. 근데 3초과 코드는 3을 더하게 되면 이 BCD 코드가 3을 더하게 되면 3초과 코드가 되는데, 이 3초과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처럼 각각의 숫자들이 보수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관계는 되게 중요한 게, 보수관계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완전한 수가 되고, 그래서 곱하면 또 서로 상쇄되고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런 3초각 코드를 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가중치 코드를 앞에서 살펴봤던 거를 쭉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8421 코드, 앞에서 나왔던 BCD 코드죠. BCD 코드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각 자리별 가중치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진 2421, 5421, 84, -2, -1, 마이너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바라고도 발음을 하죠. 그래서 84바 2, 바 1 코드, 그 다음에 51111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 시험 문제 중에 하나에 요거 나왔었죠. 84 -2 -1 코드. 예. 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물론 그 코드를 물어보는 이 8421 이 코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혔을 때에는 시험 문제 풀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적어도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얕고 넓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그런 시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자, 어떻게든 지금 이런 숫자로 표시된 코드들이 다 가중치 코드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각 자리에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뭐 하나만 살펴볼까요? 예. 어차피 이 시험 문제 나왔던 코드니까 84-02-1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 자리에 해당되는 가중치를 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3 같은 경우 보시죠. 3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01, 01 BCD 코드가 이렇게 되는데, 8421, 84 -2, -1 코드가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일단 8은 일단 제로가 돼야 되고, 8이 돼버리면은 8에 어떤 숫자가 있게 되면은 뒤에 있는 숫자가 로 해서 3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8은 제로로 하고 4는 1로 하고 그리고 2는 제로로 하고 1은 1로 하게 되면 이제 3이죠. 그래서 4-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7을 한번 보죠. 7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을 빼면 되니까 8 자릿수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자리에 1이 들어가서 8-1이 되죠. 그래서 7이 됩니다. 이런 거를 살펴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뭐 한 5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용어 정도를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용어가 만들어진 코드 이름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다른 전혀 보지 못한 어떤 숫자로 된 코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 숫자가 가중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중치가 있는 그러한 코드를 봤다고 하면 비가중치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레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 코드. 이거 역시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그레이 코드냐? 여러분이 그 그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뜻하는 걸 아실 거예요. 중간이죠, 사실은. 검정과 흰색의 중간이 이제 회색인데, 그래서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점차 증가하거나 점차 감소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레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 하면은
이거는 숫자가 점차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은 0은 0000이죠. 이진수로 그렇고 그레이 코드로 0000이 똑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하나 변경합니다. 변경할 때는 가장 낮은 자리부터 변경을 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가 첫 번째 자리니까 이진 코드로는 0001이죠. 그다음에 그레이 코드로 또 마찬가지 0001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자, 두 번째 이진 코드에 보게 되면 0010, 2죠. 0010이 그레이 코드에서는 0011이 됩니다. 자, 뭐가 바뀌었죠? 예. 요 뒤에 맨 뒷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는 이미 한 번 바뀌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는 게 뭐죠? 바뀔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이 세 자리인데, 이 세 자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릿수,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릿수가 되죠. 두 번째 자릿수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3을 또 바꾸게 되면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를 또 하나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여기서는 한 번 바뀌었으니까 됐고, 여기서 이제 한 번 쉬었죠. 그러니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죠? 여기서 안 바뀌었죠, 지금. 여기서 한 번 바뀌고, 여기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못 바꾸죠. 여기 한 번 바뀌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규칙은 뭐냐면, 위에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중복이 되면은 숫자가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4 역시도 바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미 바뀌었고 중복되죠. 이렇게 중복되니까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세 번째 자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로 바뀐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5까지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뭐냐면 이육하는 코드 간에 한 비트만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바꿀 때도 어떻게 해요? 예, 하나씩 바꿨죠. 한 비트씩. 자릿수하고는 상관없이요. 자, 그 다음에 에러 검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에러 검출 코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이게 기계 장치다 보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동작하는 장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 너무 높다든지 하면은 어떤 짧은 순간에 잘못된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보내온 정보가, 데이터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에러 검출 코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에러 검출을 하는 방법 중에 페리티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페리티 비트. 예. 페리티 비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가 있습니다. 짝수 페리티는 데이터에서 1의 개수가 짝수로 맞추는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제 A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짝수 페리티로 맞추려면 짝수는 어떻게 되죠? 1이 짝수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이미 A는 1을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짝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0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 만약에 C처럼 1을 표시하는 비트가 3개인 경우에 대해서 홀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1을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 데이터가 왔는데 그게 A인지 아니면 C인지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이 페리티 비트를 보게 되면, 그죠? 페리티 비트가 A라고 해서 보내왔는데 페리티 비트가 예를 들어서 1이에요. 그러면 A가 아니겠죠. 잘못된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 페리티는 짝수 페리티의 이제 반대죠. 예. 홀수 페리티는 홀수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 1의 비트가 짝수계에 있는 경우에서는 하나를 더 더해서 홀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병렬 페리티비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 코드가 숫자를만 표시하는 건 아니죠. 숫자 말고도 사람이 쓰는 것은 이제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표시하는 문자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개발이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가 기본이죠. 그래서 영어로 영문자를 코드화시키고 영어뿐만 아니고 여기서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가 아니고 캐릭터로서의 숫자죠. 1, 2, 3, 4 하는 그 캐릭터의 숫자. 그래서 영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문자, 숫자 문자 그 두 가지를 코드로 만든 게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네. 뭐 지금도 거의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용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자, 이거 위에도 표준 BCD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디지털 코드를 좀 요약 정리를 하면은요. 일단은 코드라는 게 왜 필요한지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을 때 숫자든 문자든 이런 것들을 코드화 시켜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코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BCD 코드였죠. 이진화, 십진 코드.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묶어가지고 BCD 코드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페리티비트 같이 오류 검출 코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그 이제 가중치 코드로는 84 -2 -1 코드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가중치 코드로는 그레이 코드라는 게 있었죠. 그레이 코드는 그 그레이라는 이름을 연상을 시켜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차 바꿔나가는 거죠. 점차 가까운 숫자들을 변경해 나가는 게 그레이 코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자 숫자 코드로는 아스키 코드 같은 게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논리 게이트인데요. 논리 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